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의 강현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마도 생활예술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2007년부터 생활예술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와서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사실 이목상 선생님하고 저는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개인적인 교류가 있긴 한데 이목상 선생님도 사실 생활문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통해서 생활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선뜻 제안에 응해 주셨고 또 선생님 당신의 이름까지 내주셨어요. 여태까지 생활예술, 생활문화 분야에서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 생활문화를 통해서 삶이 좀 변화된 시민들, 또 생활문화 정책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회적으로 예술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상으로 스며들어 온 예술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으니까 저도 좀 더 생활문화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의욕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생활예술, 생활문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왜 두 가지 용어를 쓰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훨씬 더 확산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문화적인 행위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정책적 지원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생활문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생활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장벽 같은 것을 깨는데 생활예술이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술은 아주 선택받은 소수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일상과 아주 밀착되어 있었던 예술의 생생함, 그걸 좀 되살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생활예술이란 말을 쓴 것인데, 저는 연구자로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장벽을 깨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이 용어 생활예술이 대중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전문예술이라는 표현이 참 좀 어색하죠. 예술이면 예술이지 뭐 전문예술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생활예술이라는 게, 생활문화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전문이란 말이 더 붙은 것 같은 경향성도 있는데요. 생활예술이 정책화되면서 지원금이 커지고 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이 바로, 그러면 기존의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공적 자금 지원이 어딘가 다른 분야로 흘러나가게 되면 그나마 있던 그 공적 자금도 아주 부족했는데 거기서 더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 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라도 시민들의 예술에 대해서 기존의 예술과는 확연히 구분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금이 실제로 예술계에 지원되는 액수가 생활예술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더불어서 생활예술이 확산될수록 예술 생태계 전체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엔 예술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거다. 결국 생활문화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 생태계 전체에서 생활문화가 일정한 몫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라는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바이올린을 아마추어로 배우고 있다고 친다면 좀 더 오케스트라 공연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사람들, 향유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훨씬 더 확산이 되면 되는 것이고, 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일단 배워야 되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지휘를 해주실 분이 또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른바 전문예술 분야의 인력 공급이 너무 많은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왜 사람들이 사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데 매개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네트워킹을 해서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이 생활문화 공동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매개, 분쟁을 좀 조정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 어떻게 보자면 정서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시거든요. 동시에 공동체성을 활성화하고 시민성을 키우는데 예술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문화 매개자라는 것이 굉장히 다각도의 관점에서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 연구를 하면서 사실 한계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 정책적인 한계, 그리고 지금 많은 영역에서 생활문화 이대로 좋은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예술이 공적 자금에 종속되어 있어서 블랙리스트라든가 미투 사태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발생시킨 것처럼 생활문화도 공적 자금에 종속되어 있는 이상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예술 매개자 같은 분들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매개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더라도 이후에는 생활예술 매개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공적 자금에 계속 종속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생활문화 공동체 역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민간 역량 강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 역량의 강화가 많아질수록 그 생활문화 생태계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역량 강화라는 쪽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 생활문화가 중장년층에 너무 집중돼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마치 중장년층이 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비춰질까 봐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이반자들께서는 세대를 아울러서, 특히 이제 청년 세대에서는 생활문화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 세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정교하게 팔로잉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생활문화 형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좀 깊이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